일본에선 디플레이션밖에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플레이션을 만나요. 그럼 그 통이 생각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일본의 소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세가 과도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수출할 때는 참 좋아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수출 기업들은 좋은데 문제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러시아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급증을 했다고 해요. 뭐 근데 이제 11월 또 미국 대선도 있으니까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 재정 적자 급증의 이유는 뭐고 또 앞으로 대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신다면. 첫째는 금리가 높아요. 지금 발행되는 채권의 금리가 높고요. 두 번째는 규모가 커요.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요. 초반에는 그렇게 심하게 쓰진 않았는데 재작년에 미국에 경기 침체 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안 왔지 않습니까? 에이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뭘로 막았냐면 재정을 엄청 풀었어요. 그래서 뭐 학자금 대출 다 탕감해주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기업들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나요. 미국도. 이게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데 금리가 높잖아요. 그럼 이자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사이즈가 커진 데서 이자가 높으니까 나가는 이자가 훨씬 더 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어들이는 것보다 이자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재정 지출도 있는데 정부가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거기 이자까지 커지니까. 그럼 이게요. 줄어든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더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이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야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다음번에 미국에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거는 재정 적자에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요. 실제 연준 파월 의장도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질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언급할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이 재정 적자가 더 심해졌었을 때는 향후에 미국 경제가 돌아섰을 때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 적자를 많이 늘려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밑을 받쳐주려고 돈을 푸는 거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 적자를 줄여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걷어놓은 걸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쓰는 거거든요. 작년에 미국 GDP 성장률 3.4%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재정 적자를 줄였어야 돼요. 자산 가격도 엄청 올랐으니까 이 자본 차익도 세금으로 들어온 게 많아서 사실은 재정 적자가 줄었어야 되는데 예년보다 많이 늘어요. 그럼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수가 줄어들 텐데 예, 그러면 이 재정 적자라는 게 나중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밑을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을 많이 줄이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미국 경기가 침체 찾아왔었을 때 이 침체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짚어주셨던 미국의 재정 적자가 미국 경제에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악재를 이제 견디지 못하고 미국에서 파산한 기업들이 14년 만에 최다로 이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말해주는 거는 무엇일까요? 이게 양극화예요. 결국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미국이 이제 금리가 높고 해도 잘 버텼던 게 미국 사람들 저축이 많았었어요. 코로나 때 돈을 하도 많이 풀어줘가지고 현금이 되게 많아서 저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지만 계속 저축을 쓰면서 버텨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축을 다 썼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저축이라는 게 잘 안 사라져요. 왜냐하면 쓰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겁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100명이 다 저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님께서 굉장히 맛있는 레스토랑을 하시는 거예요. 인기 많은. 그래서 제가 가서 여기서 식사를 했어요. 그럼 제 저축은 줄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저축 다 줄겠네. 근데 문제는 기자님의 저축은 어떻게 됐을까요? 늘어났겠죠. 그럼 총 저축은? 똑같겠죠. 그렇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나가서 쓰잖아요. 그럼 저축이 사라진 거죠. 빚을 갚으면 저축이 사라지죠. 근데 기자님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잖아요. 저는 그러면 제가 준 게 여기서 늘어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기자님 식당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여기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두의 저축이 줄면서 그 저축이 한 곳에 가서 고여요. 그러면 기자님은 어마어마한 캐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캐시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으니까 돈을 빌려서 써야 돼요. 돈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럼 이건 침체네. 근데 기자님은 지금 캐시가 많잖아요. 금리가 높을 때 캐시가 많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MMF에만 넣어놔도 미국에서 5.4를 줘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고금리 시대요, 포레버 이런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캐시가 부가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러면 양극화가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죽어나가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평균을 쳐버리잖아요. 그럼 또 비슷해요. 왜냐면 한쪽이 너무 세니까.
빅테크 7개가 다 끌고 간다면서요. S&P 500을. 거의 30% 40%를 끌고 간다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 치면 좋아요. 근데 밑에는 다 죽어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 입장에서 딱 보면은 밑을 보면서 금리를 낮출까 위를 보면서 금리를 올릴까 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 기자님을 보면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강력한 긴축을 해서 기자님의 어떤 사업을 조금 쿨다운 시켜줘야 되는데 나머지를 보면 지금 200bp 내려도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준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 경제에서도 결국엔 양극화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양극화가 나타나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쓸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를 보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같은 국민인데. 그래서 이제 연준이 굉장히 좀 복잡해하는 심기를 보이는 이유도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9월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앞다퉈 미국 국채를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이 조금 국채 투자하기 좀 적합한 시기라고 보세요? 저는 채권 투자라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투자를 유지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요즘 분들이 너무 금리 내리면 채권이 제일 좋다. 채권 중에서도 제일 긴 거 해서 30년 ETF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지인들 중에 채권 잘하시는 분들 이제 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채권 매니저, 애널리스트 다 있는데 그분들 채권 투자하실 때 30년 무서워서 못 담거든요. 그럼 쫄보들이다. 쫄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 30년짜리잖아요. 그러면 10년짜리보다 리스크가 3배 커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코스피 3배 레버리지예요. 3배도 높은 10년짜리도 높은데 코스피도 이게 변동성이 높은데 이거에 3배 레버리지를 치고 들어가면 근데 좋은 건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3배로 먹잖아요. 금리 내려가는 만큼을 3배로 먹으니까 야 이게 채권 투자이면 야수의 심장이 벌떡벌떡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대로 돌잖아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채권 투자라는 게 금리 내려가니까 채권 다 사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채권 중에서도 장기채, 단기채 이런 것들을 좀 나눠 놓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채권 자체가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채권을 가져가셔야지 전부 다 그냥 100% 장기채, 3배 레버리지 뭐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금리가 내려올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와서 기다리는 면이 강해요. 그럼 실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그 속도가 느리면 생각보다 금리가 내려오는 룸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채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룸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서 하시는 것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먹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일정 부분을 담으셔야지 큰 기대를 하시고 담으셨는데 변동성도 높고 성과가 안 나면 계속 초조해져서요. 잘못된 선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 살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채권 사면 무조건 밑은 막아놓고 위만 열려있는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점은 좀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일본이 지금 역사적인 슈퍼엔저 상황이고 또 GDP 쇼크까지 더해져서 경제 위기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경제 흐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세요. 이제 위기라는 표현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일본 경제가 외견상으로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 GDP도 안 좋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일본 경제도 양극화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양극화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극화도 있을 수 있지만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세가 과도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수출할 때는 참 좋아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수출 기업들은 좋은데 문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엔화가 워낙 약하면.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는 물가 올라가는 걸 너무 직격탄을 맞아요. 엔약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 우리나라랑 다른 게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과도한 비율로 하면은 열대지방에서 평생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보는 거거든요. 예쁘다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추위잖아요. 그러면은 못 견디죠. 일본에선 디플레이션밖에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플레이션을 만나요. 그럼 그 통이 생각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일본의 소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수출은 너무 잘 되니까 일본 니케이가 버블 경제 시대 그 레벨로 돌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수출주들 중심으로 많이 밀어 올린 거거든요. 수출 대형주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일본 경제의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성장률 자체가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소비가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수입을 하는데 더 많은 엔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에너지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는 그러면 수출 쪽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순수출이죠. 수출은 되지만 수입을 할 때 더 많은 돈을 주다 보니까 순수출이 깨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본의 GDP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도 이렇게 엔약세가 일방적으로 진행됐었을 때는 결국엔 시차를 두고서 소비가 완전히 둔화돼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양극화 속에서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됐다는 소식에 네, 일본 엔화 가치가 올랐는데요. 그래서 뭐 일본 정부가 당국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시장에서는 의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CPI 상승률 등의 이런 데이터가 엔화를 움직이는 이유 그리고 또 일본 정부가 뭐 개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날 마켓을 볼 때 이거는 또 이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일본의 상황을
잠깐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N 약세를 막아야 되잖아요. N 약세를 막아야 되는데 N 약세가 나타난 근원은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금리 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N 약세를 그냥 일시적으로 돌리려고만 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이 금리 차를 해결하려면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돼요. 내지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 올리고 싶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아무 죄 없고 저기서 금리를 내려주면 그냥 좋잖아요. 그럼 그것만 기다리는데 금리 내릴 것 같은데 계속 안 내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시간 좀 끌자. 그럼 시간 끄는 게 뭐냐면 N 약세가 더 가는 걸 막으려면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일시적으로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걸 눌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탁탁 칠 때마다 이렇게 눌러주는데 어떻게 눌러주냐면 달러를 팔면서 엔화를 갖다가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있는 엔화를 빨아들이게 되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걸 미국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저기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에 관련돼서는 관찰 대상국으로 올려줬거든요. 그럼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많이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개입을 하더라도 되게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조금 개입을 해도 효과가 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개입을 하는 게 효과가 날까? 그냥 아무 때나 개입하면 답이 없고요. 일단 상대가 방심할 때, 야 개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개입이 안 나와요. 그럼 야 이 별거 없네. 총알 다 썼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두 번째는 잠깐 이게 예를 들어서 상대가 좀 무언가 다른 요인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 때 확 들어가줘야지 충격이 클 거잖아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미국 금리가 시장 금리가 확 주저앉았거든요. 그 순간 지금이다 하면서 밀고 들어가면 효과가 훨씬 센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방 때릴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애를 때리는 것보다는 무언가 지금 막 파도에 휩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가서 이렇게 때려줘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CPI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가 내려오면서 달러가 약세로 갈 것 같은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때리니까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 기인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좀 개입을 해가지고 막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엔저 상황 때문에 일본 증시는 막 날아가고 있고 또 수출 중심 제조업 회사들도 이례적으로 막 엔저 상황에 이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좀 엔저 현상이 일본 경제에 꼭 나쁜 영향을 주는 것만 같진 않은데 그 부분은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렸을 때는 안 좋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또 하나 잠깐 보시면 엔저의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요 안주를 하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그러니까 지금 엔저의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게 아니라면 미래의 먹거리를 또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막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과일이 떨어지는데 굳이 뭐 노력할 필요 있나?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수출에 있어서는 엔저가 더 유지됐었을 때 얻는 이익보다 엔저가 더 유지됐었을 때 얻는 손실이 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일본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엔저가 일본 경제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위정자들이 발언을 했다가 최근에는 엔저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그 얘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쪽이 큰가라고 했을 때 이제 엔저를 어느 정도 막아야 되지 않냐. 그쪽에 약간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엔저 상황이 지속될 때 엔화 재테크 어떻게 보세요? 환율이라는 거는 사실 귀신도 몰라요. 아니 뭐 주식도 어렵고 채권도 어렵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데 외환시장은 결국에는 국제사회의 국제 공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쏠림이 생겼을 때 개입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엔화 가치가 너무 약세로 가려고 하면 막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개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럼 개입을 언제 하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변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환시장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예측하고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게 있죠. 엔화 가치가 너무 약해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엔 가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되돌릴 거야 라는 기대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기대가 현실화될 때까지 이게 매크로에서 도는 거거든요. 그럼 항공모함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작은 배처럼 확 이렇게 도는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돌아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내일부터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멍 하고 앉아 있으면 속이 터져 나가죠. 막 주식은 막 올라가고 하는데 내 것만 안 오르면 되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야 됐어 하면서 다 정리하고 다른 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는 N 투자를 했었을 때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이 외화 자산을 담고 있잖아요. 일부를 담으시는 게 맞지. 환을 샀을 때 환도 그냥 한꺼번에 확 쟁여놓고서 이게 3배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경쟁자가 올라오게 되면 미국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기술 패권은요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먹고 살 먹거리거든요. 그걸 뺏기는 거는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레 예상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때는 무역 전쟁을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 때는 기술 전쟁을 했어요. 그럼 무역 전쟁을 안 했냐? 했어요. 근데 전면에 드러내놓고는 안 하고